제가 발표할 논문은 Exploring Self-Supervised Learning Techniques for Hand Pose Estimation 이라는 논문인데요. 논문의 목적은 이제 Self-Supervised Learning을 이제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적용해보자 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제 마스터 테시스 논문이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이 논문의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서경윤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이 논문을 왜 이제 하게 되었는지 아이디어 측면, 그리고 이 논문의 진짜 아이디어와 알고리즘적인 부분들을 메소드에서 설명을 하고, 전체적인 이제 실험에 대한 성능,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퓨처 워크와 컨클루전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용하게 되는 이제 챌린지, 그러니까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이제 그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백그라운드가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뭐 손의 형태도 다양하고, 손은 사실 손길이 서로 닮아 있어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 가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의 정확한 손 자세 추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솔루션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건데요.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 좋겠지만 이 데이터를 어노테이션 하는 과정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어프로치는 이제 자동으로 어노테이션을 해보자 라는 게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어노테이션을 만들고 이걸 학습에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도를 개런티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학습했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였더라도 그냥 학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은 세 번째 솔루션으로 unlabeled 데이터를 직접 사용해보자라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이 저자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테크닉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 테크닉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목적은 어떤 어노테이션 없이도, 어떤 레이블 없이도 데이터의 어떤 대략적인 특징들을 학습해보자 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자가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것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게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면 내가 이 도메인에 조금 관련이 있는 특징들을 뽑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태스크가 되겠고요. 이 태스크를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정은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잘 설계되어 있다면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고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설계하고 그걸로 학습한 모델이 이제 이렇게 트랜스퍼 러닝을 하게 됩니다. 이 널리지를 그대로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널리지를 받아서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학습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내가 이제 정말로 풀고 싶은 문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문제, 즉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는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같은 분야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어떤 테크닉들이 있는지 간단히 얘기를 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거를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A와 B가 2014년부터 한 2018년도까지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여기 보시면 고양이 이미지 이 패치를 입력으로 넣고 옆에 있는 뭐 귀 모양의 패치를 입력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양이 중간에 있는 사진과
상대적 위치를 봤을 때 이 귀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라고 입력으로 주고, 그랬을 때 결과값으로 y는 3이라는 결과값을 예측하도록 모델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고양이의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태스크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퍼즐을 막 섞어 놓고 이 퍼즐을 잘 풀려면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해야 되는지를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이미지의 특징들을 잘 학습하도록 유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되게 복잡한 연산량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피처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나온 테크닉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 이미지를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으로 이렇게 변형을 조금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를 거치고, 이렇게 거치게 되면 한 이미지에서 나온 애들은 포지티브 페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트랙트라고 해서 서로 끌어당기도록, 그러니까 둘의 사이가 가깝도록 학습을 유도하게 되고요. 대신에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피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피처와 여기에서 나온 피처는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 거리가 멀도록 학습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이고, 이 테크닉이 CMCLR이라는 테크닉인데, 그 테크닉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유사한 이미지의 유사도는 최대화하고 유사하지 않은 이미지의 유사도는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쓰면 포지티브 페어의 리프레젠테이션은 가깝게 하고 네거티브 페어의 리프레젠테이션은 멀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는 각 이미지에 하기 전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미리 설계를 해놓는데요. 그거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옆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리프레젠테이션, 네트워크를 거치고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라는 거를 계산하는데, 이게 사실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유사하면 뭐 최대값이 1,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포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는 이제 1이 되도록 학습을 하고, 유사도가 1이 되도록 학습을 하고, 만약에 얘와 얘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페어가 되니까 이제 유사도가 0이 되도록 학습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CMCLR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타겟으로 만들어진 로스 펑션으로 저의 그 도메인인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과는 조금 적용했을 때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그레션 문제라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류를 해야 되는 것과 연속적인 값을 예측해야 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CMCLR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리그레션을 위해 놓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보자 라는 게 아이디어고, 그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CLR은 데이터 종류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의 종류에 상관없이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특징을 같다고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이거를 로테이션 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테이션 된 이미지가 나왔을 때 CMCLR 같은 경우에는 이 로테이션 된 이미지와 오리지널 이미지가 같다라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리그레션에서는 형태의 변화의 특징이 매우 중요한 태스크인데, 뭐 회전이나 이동 혹은 크기의 변화가 고려가 없이 학습을 하게 되면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런 변화를 고려하는 학습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 가정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고려한 PECLR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로테이션된 이미지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다시 복원해서 오리지널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갖다고 학습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한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피처 벡터에 그 로테이션 된 걸 인버스를 취하게 되고,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그 오리지널에서 나온 피처와 같이 비교를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봤던 그러한 이제 인투이션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는 두 가지 러닝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필요한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밑에 있는 이 그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이미지를 넣고 인코더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나온 특징 벡터들의 서로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슈퍼바이즈드 모델에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레이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웨이트를 그대로 이제 타이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로 러닝한 그 웨이트들을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리니어 헤드, MLP를 붙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고 인코더 미리 학습된 걸 거쳐서 이제 리니어 헤드를 거치면 손 자세를 추정하게 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을 정의할 건데요. 인풋은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샘플의 요 식을 보면 i는 이미지란 뜻이고요. n은 그 이미지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t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자 t는 모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이고, 이 t가 여기에 포함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네거티브 샘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는데 이미지가 n번째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지티브 샘플이라고 선택한 이미지 이외에 다른 이미지들이 네거티브 샘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로 그림으로 보시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를 스케일이나 컬러 지터와 같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가 이제 앵커 이미지라고 했을 때 요거와 해당하는 포지티브 이미지는 컬러 지터 하나만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제 이미지가 다른 밑에 있는 손가락 지금 이미지가 각각 네거티브 샘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이제 모델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Z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N은 어떤 이미지인지, 그리고 I는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이미지가 두 개 생겼는데, 이게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인해 생긴 이미지 몇 번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좀 더 풀었으면 F에 이렇게 지금 안에 T가 있고 I가 있는데, 이제 I는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T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여기 부분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F를 거치게 되면 이 부분을 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렇게 다 풀어쓴 내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끝에 ZIN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거리가 시밀러리티가 가깝게 하거나 멀게 하는 피처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Z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거리값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 거리값을 조정하는 로스 펑션은 Normalized Temperature Scaled Cross Entropy라는 로스 펑션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형태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수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지금 위에 있는 지금 분자 같은 경우에는 값이 커져야 하고 밑에 있는 분모는 값이 작아져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부분과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ZI가 되어 있고 ZJ 그리고 ZI 그 다음에 ZK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인디케이터라는 거를 참고해서 보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I랑 다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네거티브 페어들만 이쪽에서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ZI는 처음에 그 파지티브 앵커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서 더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ZI고 ZJ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둘이 같은 파지티브 페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지티브 페어 혹은 파지티브 네거티브, 그러니까 네거티브 페어에서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이미지의 시밀러리티를 구하게 됩니다. 이 시밀러리티는 여기 지금 정리된 바와 같이 코사인 시밀러리티이고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위에는 값이 커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커져야 된다는 의미가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관점으로 보면 1이 되는 것이고 1이 된다는 거는 이 값이 커진다는 것이니까 이 수식을 잘 만족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샘플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0으로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로스 펑션을 잘 잘 이렇게 줄여가면 결과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들은 서로 거리가 가깝고 유사하지 않은 이미지들은 거리가 멀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시에라에 대한 로스 펑션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변형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특징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형은 여기 있는 Z 부분에서 일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저자가 제안한 이제 그 로스 펑션의 이름은 PECLR이라는 이름인데 이 로스 펑션은 형태는 아까 심시LR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차이점이 여기에 Z에 언더바가 추가됐다라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언더바가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Z에 언더바 있는 거는 앞에 어떤 뭐 펑션을 곱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펑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의 형태만 보면 어떤 거에 인버스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뭐 t가 아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어떤 인버스를 취하는 형태겠구나 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에는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과 어피어런스 트랜스포메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형태가 변화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전이나 크기 변환이나 이동과 같은 것들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어피어런스 트랜스포메이션은 형태의 변화 없이 그 이미지의 컬러라든지 그런 눈에 보이는 형태들에 대한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를 조금 나눠서 썼는데요.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는 TG라고 쓰고 T에 G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로 쓰고 어피어런스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T에 이렇게 위에 A가 붙은 그러니까 어피어런스 지오메트릭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그 아까 F에 그 이렇게 표시한 게 이게 Z인데요. 이 Z에 그 TG 그러니까 그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냥 그 벡터에다 곱한 거랑 이미지에다가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Z를 구한 거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같은지 다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저자는 일단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이 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앞에 있는 TG를 인버스를 취해서 여기다 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서 이제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그 수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되고 어피어런스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어피어런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취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피어런스를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랑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랑 경우를 나눠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민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럼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인버스를 어떻게 적용해 줄 거냐라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를 적용해 주기 위해서 로테이션이랑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해서 이제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프로포셔널하게 다시 계산을 해줘서 어느 정도로 이걸 움직여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 뭐 어려운 수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 사이즈에 내가 원하는 크기 곱하기 Z의 사이즈를 곱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Z의 사이즈는 Z라는 그 값의 맥스 그리고 민을 구해서 이제 빼준 형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피처 벡터의 사이즈,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대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심CLR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했을 때와 오리지널 이미지가 같다라고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PECLR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인버트해서 인버스를 취한 다음에 오리지널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오리지널이랑 비교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TG의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요 펑션이 여기에 있는 리버트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요 아이디어는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이제 뒤에는 어떻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슈퍼바이즈 러닝에 적용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드리면 전체적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구조, 그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IN이라는 n번째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로부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TITJ라는.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나면 인코더라는 모델을 거치고 프로젝션 헤드라는 걸 거쳐서 결과적으로 Z라는 피처 벡터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심CLR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지오메트리 트랜스포메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PECLR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Z를 넣어서 구하면 새로운 Z 바가 나오게 되고요. 이 바가 이제 로스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 거리를 파지티브 페어는 서로 거리를 가깝게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서로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번째 이미지 그리고 n번째 이미지 각각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이거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치되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거리가 멀어지도록 학습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단계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학습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된 모델을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에 어떻게 적용했고 어떤 것으로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모델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RGB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아까 학습했던 인코더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고정된 상태고요. 따로 학습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타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리니어 헤드 부분에서 이제 막 학습을 하고 이 리니어 헤드가 이 2D 포즈를 추정하도록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온 결과를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계산해서 이게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슈퍼바이즈드 로스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총 2개의 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D 조인트 포즈라는 그러니까 조인트 위치에 대한 로스와 루트 렐러티브 뎁스라는 뎁스 정보를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루트는 카메라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카메라 위치로부터 손이 어느 정도 뎁스의 위치에 있는지를 예측하도록 로스 펑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로스 펑션에 대한 자세한 텀은 이렇게 옆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의 조인트에 대해서 포즈를 추정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바이즈드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 이미지들은 포지티브가 될 수도 있고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모두 포함이 된 이미지들입니다. 이게 인코더를 거치게 되고 프로젝션 헤드라는 걸 거치게 되면 Z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 Z의 T 인버스를 취해서 각각의 거리가 멀도록 혹은 가깝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서 슈퍼바이즈드 핸드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손 이미지가 들어가고 인코더를 거쳐서 리니어 헤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손 포즈를 추정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스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 논문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어떤 실험적인 성능을 보였는지, 어떻게 분석을 했고, 아까 피처 벡터를 그대로 그 이미지에서 변형한 것처럼 인버스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에 대한 분석 실험들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총 5개로 구성이 됐고요. 첫 번째 실험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들 기법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 중에 최적의 조합을 찾는 실험이고, 두 번째는 이제 레이블을 몇 개만 사용했을 때 10%, 20%, 30% 사용했을 때 각각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실험에서는 아까 그 피처 벡터를 그냥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했는데 그게 학습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4번은 이제 소타 실험이고, 5번은 내가 학습한 데이터와 내가 실제 그 환경에서 모은 데이터를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실험에서는 12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 기법들에 대해서 각각을 성능 비교를 했는데요. 각 12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오리지널, 그 다음에 컬러 지터, 컷 아웃, 스케일, 로테이트, 트랜슬레이트, 노이즈, 소벨 필터, 컬러 드롭, 그 다음에 블러,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기법이 10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각 10개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한 표이고요. 그 X축은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이고, Y축은 성능, 예측 성능입니다. 여기서 예측 성능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데들은 그 스케일 같은 경우는 27, 그리고 소벨 필터는 40 이런 식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얘 둘은 소벨 필터 같은 경우는 어피어런스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 저자가 다르게 변형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게 맞고요. 대신에
지금 트랜슬레이션이나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44에서 뭐 29, 67에서 29로 성능이 상당히 향상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보면 이렇게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스케일은 27에서 27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그대로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저자가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하고 있는데, 코사인 시밀러리티에서는 스케일은 무시되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상위 5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트랜슬레이트, 그 다음에 로테이션, 소벨 필터, 컬러 지터 해서 5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선택했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심CLR이랑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볼드로 된 게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랬을 때 PECLR이 심CLR보다 성능이 좋게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블 이피션시인데요. 레이블 이피션시에서는 어떤 실험을 한 거냐면, 레이블 데이터가 퍼센트가 100이라고 했을 때 10%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때의 10%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의 데이터셋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10%, 20%, 40%, 80%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했고요. 그때 네트워크를 레스넷 50과 레스넷 152로 두 개의 세팅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네트워크 사이즈에 대해서 성능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슨의 50에 비해서 152가 더 좋게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X축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사용한 트레이닝 데이터의 퍼센트이고요. 이제 Y축은 정확도입니다. 역시 정확도가 낮을수록, 값이 적을수록 정확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게 저자가 제안한 것들이고, 여기가 베이스 라인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파란색은 데이터셋을 2개를 사용했고요. 초록색은 데이터셋을 하나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 데이터셋을 2개를 사용하나 1개를 사용하나 거의 성능이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셋 2개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의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레슨을 152로 했더니 데이터셋을 2개를 사용했을 때가 성능이 눈에 그래도 보이게끔 낮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 레슨의 50이 제공하는 파라미터 수로는 데이터를 모두 담고 있기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 사이즈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Inspecting Equivalence of PCLR, 그 다음에 SimCLR인데요. 이거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그러니까 피처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과연 성능 차이가 기존이랑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성능의 지표로 피처 벡터의 피처에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미지에 인코더를 거치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랑 이미지에다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피처를 뽑은 거랑 둘의 차이가 어떤지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모델을 거친 거랑 이미지에 모델을 거친 다음에 피처에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랑 둘의 거리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랬을 때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X축은 이제 디그리가 되고요. Y축은 임프루브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임프루브먼트 그 퍼센트는 기존의 심CLR 대비 PCLR, 제한한 그 로스가 얼마나 개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뭐 그 0이니까 다를 게 없었고요.
이제 각도를 조절해 가면서 보니까 임프루브먼트가 뭐 한 18 혹은 뭐 17 정도로 개선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색은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은 이렇게 되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A가 이제 데이터셋, 프라이드 핸드라는 데이터셋이고, B는 유튜브 3D 핸드라는 데이터셋인데, 이 각각의 데이터셋을 봤을 때도 임프루브먼트가, 요 파란색이 개선이 좀 덜 됐다는 의미고요. 각 그 색이 진해질수록 개선이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 개선이 처음에는 그 아무것도 없을 때는 0이지만 그 트랜슬레이션을 많이 범위를 넓힐수록 그 임프루브먼트가 한 24% 정도 개선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타 실험인데요. 소타는 이제 레슨의 151을 사용해서 최신 성능과 비교를 했고, 최신 성능들과 비교를 했을 때 0.73 그리고 0.86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드로 표시된 게 성능이 제일 좋게 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크로스 데이터셋 어널리시스인데요. 요거는 조금 그 실용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실용적인 면에서 실험 결과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거 같은 경우에 프리 트레이닝은 뭐 프라이드 핸드랑 유튜브로 각각 진행을 했지만, 슈퍼바이즈드 러닝 할 때는, 그러니까 레이블링 돼 있는 데이터는 프라이드 핸드만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유튜브 3D 핸즈에 대한 데이터는, 어노테이션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슈퍼바이즈드로 했을 때, 셀프 슈퍼바이즈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5.40이었는데 이제 그 PCLR 셀프 슈퍼바이즈드를 적용하니까 5.09가 되었고, 옆에도 개선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3D 핸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레이블링, 이 데이터셋에 대한 레이블링이 없었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즈드에서는 3.08에서 2.93으로, 그리고 2D에서는 20.59에서 18.70으로, 여기를 보시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을 때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실험 결과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도메인에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없더라도 내가 그냥 그 환경에 대한 데이터셋만 모아놓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용하면 성능의 개선을 이 정도로 가져올 수 있다, 혹은 성능의 개선의 여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클루전과 퓨처 워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작을 어피어런스와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서로 따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는 이거를 다시 인버스를 해줘서 변형한 다음에 학습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성능이 개선에 효과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 특히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일반화 성능을 개선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 워크로는 4가지 디렉션을 제공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더 큰 모델, 더 많은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이즈의 그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정도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로 테스트를 했었고, 데이터 셋 사이즈도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그래도 상당히 큰 편인데 해당 논문에서는 좀 훨씬 작은 데이터 셋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더 큰 모델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논문에서는 2D 트랜스포메이션만 고려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3차원 변형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3D 메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손 포즈를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3차원 변형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그 웨이트를 프리징 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랬을 때 미리 학습한 그 웨이트를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학습, 그 전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한 내용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징을 충분히 학습하는 이런 동시에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프로젝션 헤더에 MLP 구조를 사용했는데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구조를 사용했는데 이거 대신에 2D 히트맵 같은 그 맵을 사용해서 피처 벡터를 추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D 그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외에도 리그레션에서도 상당히 성능이 좋게 나오는 어프로치여서 이런 디렉션도 상당히 의미 있는 디렉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